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조유정이라고 해요. 제가 안동 출신인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 종가가 200개가 채 안 되게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경상북도에 모여 있고 그중에서도 안동에만 50가문이 넘게 집중되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바로 그런 집안 출신이랍니다. 저희 집이 딱 종가였던 건 아니고요. 종가 근처에 살아서 어릴 때부터 종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종갓집 장남 뭐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저는 말하자면 종가 친척집 막내딸이었어요. 저희 집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모습이었답니다. 종가는 고즈넉한 한옥이었는데 담장을 따라 늘어선 기와집들, 대문 안에는 장독대가 가득했고요. 거기서는 늘 된장과 간장의 짙은 향이 났어요. 마당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있어서 가을이면 붉게 익은 감이 주렁주렁 열리는 게 참 예뻤죠. 초여름에는 능소화가 담벼락에 가득해서 그것도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집안에는 저희 가족들 비롯해 여러 친척들과 또 다른 사람들까지 늘 드나드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조용했고 절제된 분위기가 흘렀어요. 1년에 제사 몇 번, 뭘 그런 걸 떠나서 아침마다 조상님께 간단한 인사를 올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죠. 저희는 종가 바로 가까이에 산다는 이유로 매일 그걸 하러 종가에 갔어요. 그런데 가봤자 오빠들이나 앞자리에 서고 저는 어차피 뒤로 물러나 있으라고 할 거면서 왜 데려가는지 불만이 가득했지만 절대 안 가겠다고 할 수는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런 환경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전통 예법을 익히며 자랐죠. 가족들끼리도 위계가 분명해서 어른이 말씀하시면 아이들은 가만히 듣고 있어야 했고 밥상에서도 웃음소리보다는 조용히 수저를 드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종가는 확실히 어떤 위험 같은 게 강하게 느껴지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함부로 뛰어다니거나 그런 것도 잘 안 했고 그래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 같은 것 속에서 공손한 태도를 가지게 됐던 거죠. 전통적 유교 사회나 다름없는 가치관을 몸에 익히며 그게 맞는 남아 중심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던 겁니다. 저희 집에서도 오빠들은 가문의 중책을 이어갈 교육을 받았고 딸인 저는 상대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제한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보단 엄마나 종가 친척 어르신들을 보고 배우라는 뭐 그런 식이었어요. 차별적 대우를 당연하다는 듯이 받고 자란 저는 오빠들처럼 특별한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이라 생각하며 혼자만의 세상을 키우며 자랐어요. 죽어도 대학은 서울로 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코피 쏟아가며 공부했고 성적도 잘 받았지만 죽어도 대학을 서울로 가겠다는 저에 반해 죽어도 서울로 못 보낸다는 부모님과 대치하다가 가출까지 감행하고서야 겨우 허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단 서울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지켜야 할 규율을 수십 가지 내놓으셨고 그걸 지키지 못할 경우 그 길로 내려오겠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서울 유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내놓으신 그 규율들로 별천지인 서울에서도 저는 제한적인 자유를 누려야 했지만 그 덕분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절대 못하게 하셨고 늦게까지 밖에서 노는 것도 할 수 없었으니 딱히 할 게 없어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뭐 집에 들어왔다가 밤늦게 나가서 놀면 되지 않았냐고요? 물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맘먹고 놀 작정을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부모님 눈 속여가며 놀았겠죠. 그런데 사실 저도 노는 것에 크게 취미가 없었어요. 제가 서울로 유학을 오고 싶었던 이유는 그렇게 흥청망청 자유롭게 놀고 싶어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 저는 친구들이 다 혀를 내두르는 그 규율들 속에서도 졸기만 했어요. 학교에서만큼은 모든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고 도서관이야말로 제게는 별천지 같은 곳이었죠. 제게는 도서관이나 책이 그 어떤 유흥보다도 흥미롭고 중독적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저는 종가 친척집 막내딸로 갇혀 있었던 유교적 사고방식과 속박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요. 제가 대학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한다는 걸 알고 부모님도 저를 믿어주셨고
제가 돈을 벌어서 쓸 수 있게 되니 경제력으로 생기는 자유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엄격한 시골 출신이었던 제가 서울에서의 도시인의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었죠. 직장 생활에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나니 뭐라도 취미를 하나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대학 때도 노는 걸 즐기지 않던 제가 무작정 노는 소모적인 취미를 갖고 싶진 않았고 뭔가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프랑스어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프랑스는 안동 종가의 영향력 아래 살던 제게 자유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동경의 나라였거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그곳으로 여행이라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프랑스어 공부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던 것인데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남편은 마치 세상 어디에도 규율이나 질서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프랑스어 공부 모임에 처음 나가게 됐을 때 저는 그저 어색해서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조심스러워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남편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이 자연스럽게 말을 걸고 거리낌 없이 장난까지 치는 거예요. 그 모임은 다들 프랑스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초심자로 새롭게 반이 구성되어 시작하는 첫날이었으니 다들 처음 보는 사이인 건데도 말이에요. 처음이라 다들 좀 긴장하셨나 봐요. 뭐 금방 친해지겠지만 그래도 너무 어색하게 이러지 말고 선생님 오시기 전에 우리끼리 인사라도 나누고 있을까요? 그럴까요? 통성명이나 나이 공개 같은 건 선생님 오시면 하더라도 다들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궁금해요. 다들 비슷하실 것 같은데 전 프랑스 여행의 로망 실현 때문에 왔어요. 그죠? 아마 거의 대부분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프랑스 여행하려면 불어 좀 알고 가는 게 좋아요. 파리에서도 영어가 잘 안 통하고 조금만 시골로 내려가면 더 하거든요. 프랑스 여행 해보셨나 봐요. 부럽네요. 파리 사람들 자존심 세서 영어 다 알아들으면서도 일부러 못 알아들은 척하면서 불어로 답한다던데 정말 그래요? 뭐 그런 애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관광객 별로 없는 시골 마을에 가면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불어가 필요하잖아요. 뭐 요즘이야 번역기도 있고 핸드폰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건 알고 가면 여행의 질이 달라져요. 오, 뭔가 여행 고수의 냄새가 나는데요. 여행 많이 다니시죠? 그렇게 보이세요? 전 심각하게 사는 게 딱 질색이거든요. 지금은 한창 여행이 좋고 재미있어서 그냥 다녀보는 거예요. 이러다가 또 재미없어지면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되죠, 뭐. 그 말이 이상하게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재미없으면 안 하면 그만이라는 말 말이에요. 전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무엇이든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 하고 실수도 안 하려고 하고 남들에게 어설퍼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또 그게 맞는 거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남편은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인 거죠. 남편은 그야말로 저와 정반대인 사람이었어요. 서울 토박이로 말하자면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수업이 끝나고 인사를 하고 헤어지는데 남편과 제가 가는 방향이 비슷했어요. 어떻게 가? 차 가져왔어? 아니요, 버스 타고 가면 돼요. 그래? 그럼 내가 가는 길에 내려다 줄게. 남편은 제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걸 알곤 바로 반말을 쓰며 친근하게 말했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 별 의미 없이 오갈 수 있는 말이란 걸 알면서도 전 순간 좀 망설여지긴 했던 것 같아요. 타인의 호의를 쉽게 받아들이는 습관이 안 되어 있었던 거죠. 제가 머뭇거리니 남편은 그런 저의 머뭇거림마저도 아주 산뜻하게 받아들이며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담스러우면 안 그래도 된다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물어본 거라고 말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남편의 자유로운 태도와 즉흥성이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인데 저와 너무 다른 모습에 호기심이 생기기도 했죠. 정확히 말하자면 호감이었던 것 같아요. 좋으면 하고 아니면 그만두고 그렇게 스스로도 억지로 뭔가를 붙잡지 않듯이 타인에게도 뭔지를 구속하거나 강요하지 않았고 그 어떤 틀에도 갇혀있지 않는 사람 같았어요. 프랑스어 공부를 하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점점 더 남편에게 매력을 느끼게 됐고 마찬가지로 남편도 저를 신기해하며 장난을 많이 치고 그러면서 친해졌고
연인이 됐고, 그리고 어쩌다 보니 결혼까지 하게 됐지 뭐예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한 것을 어쩌다 보니라고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제가 굳이 어쩌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 남편과 제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결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뭐 그렇다고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했다는 건 아니고 시간이 더 흐른 뒤엔 저희 둘이 마음이 통해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결혼할 당시에는 저희 둘 다 결혼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댁에서 결혼 얘기가 먼저 나왔어요. 시부모는 지나치게 자유로운 영혼인 남편을 결혼이라도 시켜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고 싶어 하셨어요. 시댁은 손이 귀한 집이었고 남편은 외아들이었는데 저희 집만큼은 아니어도 시부모 역시 상당히 보수적인 분들이셨고 특히 대를 이을 손주는 꼭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셨어요. 그러니 지나치게 자유로운 성향으로 자란 아들이 늘 불안하셨던 거죠. 그래서 당장 선이라도 보게 하려고 하셨나 본데 그런 상황이 되니 그제야 남편은 시부모에게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사귀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 분명 결혼 얘기부터 하실 거라고. 남편은 자기는 자기 부모님께 절대 연애하는 거 얘기 안 할 거라고 했고 저 역시 남자친구 있다고 괜히 밝혔다가 조금 느슨해진 부모님 압박이 다시 시작되는 게 싫었으니 둘 다 각자 부모님들께 연애 중이라는 것을 비밀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시부모에게 저를 오픈하게 된 건데 시부모는 아들이 전통적 유교 사상에 절어있는 집안 출신인 저를 만난다고 하니 너무 반가워하며 당장에 결혼을 시키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니 저희 부모님도 제가 결혼하는 것에 대찬성을 하셨죠. 결국 저희 결혼은 저희 두 사람보다 양가 부모님들이 더 잘 맞는 찰떡궁합으로 좋아하시며 한 결혼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양가 사고방식이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상견례는 어린 시절 명절날에 방불케 했지 뭐예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저희 부모님을 맞는 시부모와 좋은 자리 마련해줘서 고맙다는 저희 부모님 간에 체면과 격식을 차린 인사가 몇 마디 오간 후 바로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나 보던 종가 어른들을 제가 사돈을 맡게 되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아유, 무슨 그런 말씀을요. 그리고 저희는 딱 종가도 아니고 곁다리죠. 저희야 설렁설렁 약식으로 하는 게 많아요. 그래도 종가가 바로 옆이셨다니 드나들며 종가나 다름없이 지내시는 거죠. 세상에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 시집 올 때 종가나 다름없는 집이라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살아보니 힘들긴 해도 지킬 것을 지키는 것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게 있더라고요. 아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요즘 애들 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들 잘난 줄로만 알고 사는데 큰일이에요.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기준들이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애만 해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정교육을 받았으면서도 대학을 서울로 가겠다고 그 고집을 피워서 결국 서울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를 맞이하게 됐으니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모르겠어요. 그래도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애들보단 훨씬 나을 겁니다. 보고 배운 게 얼만데요. 결혼해서도 남편이랑 시부모께 잘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회사도 그만두면 좋겠는데 저렇게 고집을 피우니 일단은 두고 보지만 애 생기고 그러면 지가 힘들어서라도 그만둔다 그럴지도 몰라요.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 하는 얘긴데 요즘 애들 결혼해도 애 바로 안 낳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엄한 병원 장사나 실컷 시켜주면서 온갖 시술 같은 거 한다던데 참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세상이 어찌 되려고 이러는지. 결혼하면 자식부터, 아니 아들부터 턱 하나 낳아놓고 든든하게 시작해야지. 대체 뭐라고 사는 건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저도 시집 와서 바로 아들 하나 낳았는데 시부모님도 시부모님이지만 제가 불안하더라고요. 둘째 아들까지 낳고 나니 그제야 마음이 좀 든든했어요.
정말 부러워요. 저도 둘째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손귀한 집이라더니 결국 아들 하나로 끝나고 말았지 뭐예요. 손주라도 많이 보면 좋을 텐데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어요. 순간 양가 부모가 동시에 저희 둘을 쳐다보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멋쩍은 듯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애매하게 마무리를 했지만 상견례 내내 저희 둘은 그렇게 둘만 들리는 한숨을 주고받았답니다. 시모와 친정엄마, 시부와 저희 아버지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맞장구 치는 모습이 기묘하기도 하고 답답했죠. 그런 자리에서 뭐라고 저희 의견을 꺼내봤자 일만 더 복잡해지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저희 둘은 그렇게 침묵으로 일관하며 억지 웃음을 지어야 했고 상견례가 끝난 후 둘이 근육 이완제라도 사 먹어야 하는 거 아니냐 소리를 했을 정도였어요.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시든 저희는 저희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했으니 그나마 남편과 제가 마음이 맞다는 것에 위안하며 결혼을 했던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바로 본격적인 손주 압박이 시작될 줄은 몰랐는데 한치 앞을 몰랐던 거죠. 결혼 당시 제가 31살이었으니 저는 스스로 제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실제로도 주변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에 비하면 결혼이 이른 편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시댁은 물론 저희 친정에서도 30 넘은 노산이라며 시대에 뒤떨어지는 소리를 하면서 더욱 압박을 해오는 겁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러시냐. 40 훌쩍 넘어 40대 중후반에 초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게 노산이다 하고 싶었지만 그래봤자 제 입만 아프다는 걸 너무 잘 알기에 그런저런 소리도 안 했고 부모님들께서 그러시는 게 듣기 싫어서라도 아이 하나 얼른 낳고 말자 싶었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결혼 2년째가 되니 저도 슬슬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검사를 한번 받아보자고 했는데 남편이 펄쩍 뛰는 거 있죠? 그렇게 자유로운 영혼인 척 하던 남편도 이럴 때 보면 딱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야? 지금 나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소리야? 그거야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검사를 해보자는 거지. 그깟 검사 해보나 마나. 나는 아무 문제 없을 테니까 걱정 마. 정 불안하면 너 혼자 가서 검사 받으면 되잖아. 그런 게 어디 있어. 부부가 같이 가서 받는 거지. 글쎄 나는 문제 없다니까. 나처럼 운동 열심히 하고 몸에 좋은 것만 잘 챙겨 먹는 사람이 흔한 줄 알아. 내가 문제가 있으면 대한민국에 문제 없는 사람 없을 거다 아마. 난 건강만큼은 자부하는 사람이야. 뭐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긴 해요. 몸 생각 엄청 하는 건 맞는 말이긴 해요. 그렇지만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임신 능력까지 다 건강하게 갖추고 있으리란 보장은 없는 건데 남편은 아주 자신만만한 거죠.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남편에게 과거 아닌 과거가 있어요. 20살 대학갓 들어갔을 때도 군대도 가기 전에 사귀던 여자가 임신을 해서 결혼까지 할 뻔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유산이 되는 바람에 결혼까지는 안 갔다고 저도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 남편은 자기한테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꿈에도 그런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그땐 한창 어렸을 때고 지금은 또 알 수 없는 건데도 말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뭐 그런 과거 이야기까지 들춰내서 너무 자신하지 말라고 남편한테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았고 그러다 만 거죠 뭐. 남편의 협조 없이 시간만 흐르고 그러는 동안 시부모의 압박은 도를 넘어서더라고요. 시부모도 남편에게 과거 그런 일이 있었으니 그것을 근거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을 전적으로 제 탓이라 단정짓고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시는 거죠. 직접적으로 남편의 과거 그 일을 입 밖으로 꺼내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씨는 멀쩡한데 밭이 문제라는 기본 명제, 대전제를 깔아놓고 하는 말씀들이 정말이지 언어폭력의 수준이었고 견디기 힘든 지경까지 이른 겁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남편에게 제 상황을 설명하며 억울해서 못 살겠으니 당장 검사를 받자고 아주 난리를 쳤어요. 제가 그렇게 한바탕 다 뒤집어 놓은 데다 시부모가 남편 탓을 안 해서 그렇지 남편에게도 은근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있는 건 사실이었으니 남편도 그깟 검사 받고 말겠다며 병원에 가겠다고 나서줬어요. 그래서 바로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아니, 그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에도 말이에요. 남편은 바쁘다며 끝내 나타나지 않아서 저 혼자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그걸 듣는 순간 어찌나 억울하던지요. 그동안 제가 당한 것들이 다 생각나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남편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선천적 무정자증이래요. 그러니까 아예 정자를 만들어낼 수도 없다는 거죠. 그 어떤 시술로도 남편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는 낳을 수 없다는 소리였습니다. 가만. 그럼 그 20살 때 남편 아이 임신해서 결혼할 뻔했다던 당시 그 여자친구는 남편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애를 임신했던 거잖아요?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바로 남편한테 전화해서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검사 결과 따위는 안 들어도 뻔하고 관심도 없다면서 바쁜 척만 하길래 제가 정색하고 좀 진지하게 들으라고 했더니 진짜 바빠서 통화하기 힘들다고 정 그렇게 할 말이 있으면 저녁에 시댁으로 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도 할 말이 있다고 말이에요. 어차피 시부모에게도 알려야 하니 잘됐다 싶었고 남편 보는 앞에서 시부모에게 큰 소리도 좀 칠 작정으로 당당하게 시댁으로 향했죠. 그런데 시댁에선 제가 짐작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부모와 남편 모두 뭐가 그렇게 좋은지 아주 싱글벙글하고 있던데 집 안으로 들어가니 웬 낯선 젊은 여자가 시댁 거실에서 제일 편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세상에 그 여자가 만삭인 거예요. 남편은 자연스레 그 여자 옆에 다정하게 자리를 잡았고 시모는 제게 싸늘한 눈빛을 보이며 비웃듯이 입꼬리를 올리더니 그 여자를 향해 표정을 완전히 바꾸어 말하더라고요. 얘야, 걱정 마. 쟤는 신경 쓸 것도 없어. 곧바로 이혼시킬 테니까 넌 네 몸만 생각하면 돼. 그 말 하려고 쟤 부른 거니까 오해 마라.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할 일 아니겠니? 아무 걱정 마. 순산해야지. 네, 어머니. 저 아무 걱정 안 해요. 걱정하면 애한테 안 좋은 영향 간다는데 전 절대 그렇게 못해요. 전 애한테 좋은 것만 하고 애한테 좋은 것만 생각할 거예요. 어이구, 내 며느리. 세상에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하고 생각도 똑바로 박혔는지 볼수록 참해 죽겠어. 엄마, 내가 누구야? 내가 아무나 하고 만나겠어? 엄마는 아들이 보통 아들이냐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저 여자는 뭐야? 어머님, 지금 저 여자한테 며느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넌 뭘 그렇게 뻔한 걸 일일이 물어보고 그러니? 딱 보면 몰라? 그럼 얘가 내 여자지 아버지 여자 얘기를 하겠니? 우리 엄마가 잃어버렸다 찾은 딸이길 하겠니? 지금 그런 소리가 나와? 내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해? 저 여자가 만삭이 될 때까지 대체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이랬던 거야? 그게 중요해? 그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중요한 건 지금 이 상황이야. 난 너랑 이혼하고 쟤랑 결혼해서 애 낳고 살 거다 이거지. 기가 막혀서 너 정말 돌았구나. 제정신이 아니야. 저 서방한테 저 말버릇이 저게 아이고. 당신은 이런 거 볼 것도 없어요. 들어가셔서 뭐 TV라도 좀 보시던지 다른 거 하세요. 여긴 내가 정리할 테니 걱정 마시고요. 참 종갓집에서 교육 잘 받고 자란 애라더니 아이고. 종갓집도 아니고 그 친척이라면서요. 그러고 종갓집 아니라 그리고 종갓집 아니라 뭐 그보다 더한 거라도 무슨 소용이에요. 애를 못 낳잖아요, 애를. 애 못 낳으면 소방 맞는 게 당연한 거지. 난 들어갈 테니 당신이 알아서 정리 잘해. 네 아버지 말씀 들었지? 여자가 시집와서 애 못 낳는 것만큼 큰 죄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이혼하고 갈라서도록 해. 뭐 길게 시간 끌어봐야 좋을 게 뭐 있니? 그래, 위자료도 줄 거고 재산 분할 그런 거 다 해줄 테니까 조용하게 하자. 소송 그거 해봤자 시간만 오래 걸리고 돈은 돈대로 쓰고 안 그래?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남편과 시부모가 저를 두고 공격에 가까운 소리들을 하며 이혼을 요구했고 만삭의 남편 내연녀는 그 광경을 아주 여유로운 표정으로 비웃으며 보고 있더군요. 남편의 내연녀, 만삭의 남편의 내연녀, 만삭이라니까요. 무정자증인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는 내연녀를 애지중지하는 그 사람 꼴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무슨 수로 내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는 건지 말입니다. 정자 자체를 만들 수 없어서 그 어떤 시술로도 어찌할 수 없는 불임인데
이게 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지.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만 해도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는데 거기다 복잡한 상황까지 꼬여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배신감만큼은 뚜렷하고 선명했어요. 그런 감정들에 치를 떨다 보니 문득 남편 꼴도 웃기다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가 바람 피우고 있는 여자가 지 애를 임신한 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지 부모한테까지 당당하게 데려온 거잖아요. 손주라면 뭐든지 해줄 것 같으니까 그거 하나 믿고 말이에요. 지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건 꿈에도 모르고 말입니다. 20살 그때처럼 똑같이 또 호구짓은 혼자 다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화도 나고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벙찌는 남편과 시모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폭로해버리고 싶었지만 저는 일단 그 자리에서는 꾹꾹 참았어요. 남편이란 놈이 믿을 수 없는 놈이란 것을 알게 됐고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니 미련 같은 건 전혀 없었지만 제 목 챙겨 이혼부터 깨끗하게 하고 보자 싶었던 거예요. 제가 그 상황에서 다 터뜨려버리면 남편이고 시부모고 간에 충격은 둘째치고 그 여자 잡아 족친다고 난리 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저한테 다시 매달리게 될지도 모르고 다 떠나서 이런 상태로 더 이상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싶지 않은데 난리통에 이혼이나 제대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남편은 물론이고 시부모와 그 내연녀까지 싹 다 한 번에 안갚음을 해주겠노라 생각했던 겁니다. 저는 남편과 시부모가 제안하는 조건에 제가 원하는 조건을 더 보태서 내밀었고 제 목 단단히 챙겨 이혼할 수 있었어요. 당장 이혼하고 싶은 마음에 달라는 대로 순순히 다 주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그리고 복수를 위한 준비를 착착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남편이고 시부모고 간에 산부인과 검사 결과 따위는 잊은 지 오래고 궁금해하지도 않았으니 굳이 내가 이야기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것들은 제 문제일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을 거예요. 검사를 할 때부터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결론을 내고 있었을 테니까요. 아이도 못 낳는 며느리 쫓아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런 며느리한테 그래도 위자료며 재산 분할 다 해줬다고 아주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위안했을지도 몰라요. 그래, 얼마든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라 싶더라고요. 만삭의 내연녀에게도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쏟아부어라 그랬어요. 정성을 그렇게 쏟고 기대를 많이 할수록 절망과 배신감도 혹독해질 테니까요. 그걸 생각하니 저야말로 남편과 시부모, 남편의 내연녀에게 비웃음 섞인 웃음을 짓게 되더군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이혼당하고 쫓겨나는 마당에 웃음이 나냐고 센 척하지 말라고 그럼 뭐가 좀 나아지냐 하던데 그딴 소리를 들어도 남편 놈 한심하단 생각만 들었지 화가 나거나 약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전 이 게임의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어차피 승리자는 저라고요. 결과를 알고 보는 영화는 재미없다고 생각했는데 주인공이 제가 되니 이보다 더 재미난 게 없는 겁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상간녀의 출산일이 됐어요. 전 사전에 상간녀가 다니는 병원을 알아놓고 상간녀가 아이를 낳으러 병원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주인공인 제가 만드는 영화 속 가장 중요한 장면, 클라이맥스가 되는 디데이를 바로 상간녀 출산일로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나 남편과 시부모는 누구보다 행복해하고 있겠죠. 가장 행복한 그날, 아주 처참한 진실을 알게 해주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토록 기다린 바로 그날이 되어 저는 제가 준비한 역대급 복수를 하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고 그 파장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제게는 제 복수의 물꼬를 터줄 동행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동행인이 얼핏 봐도 70은 훌쩍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셨답니다. 그 사람이 대체 누군지 궁금하시겠지만 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상간녀 입원실 문을 벌컥 열고 제가 들어가니 시부모와 남편은 저를 보고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상간녀는 제 동행인을 보고 얼어붙은 듯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 상간녀를 보자마자 저와 동행한 할아버지는 아주 무서운 얼굴을 하고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시는데
그 연세에도 어찌나 정정하신지 소리가 온 병원에 쩌렁쩌렁 다 울릴 것 같더라고요. 내 아들 메고 다른 놈한테 시집이라도 갈 셈이냐? 이 못된 것. 이 천하의 요망한 것. 내 아들 어디 있냐? 내 아들 어디 있어? 아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어디서 행패해요? 아들이라니 무슨 아들이요? 여기가 어딘 줄은 알고 오셨습니까? 그러게나 말이야. 정신이 온전키는 한 거야? 예, 너 어디서 이런 이상한 사람을,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사람을 데려와? 순순히 이혼 잘해준다 했더니 꼭 이렇게 해코지를 해야겠니? 네가 이혼당하고 상심이 크겠지만 그렇다고 이런 짓까지 하는 걸 봐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너 각오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 좋은 날 초라도 칠 작정을 했나 본데 이깟 일로 무슨 당장 데리고 나가!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저 여자가 낳은 아들은 이분 아들이야. 저 여자를 좀 봐. 저렇게 벌벌 떨고 있는 거 안 보여? 저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니? 뭐? 이게 무슨... 자기야 왜 그래? 정신 좀 차려봐. 말을 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저 영감 아는 사람이야? 그래, 네 입으로 말을 해. 내 아들 베고 다른 놈한테 붙어먹다 걸렸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냐만, 그래도 어디 할 말이 있으면 해봐. 뭐요? 자기야 말을 해. 저딴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저게 다 무슨 소리냐고. 말을 해. 어서 말을 해보란 말이야. 남편은 그제야 상황 파악이 좀 되기 시작했는지 점점 얼굴이 굳어지며 상간녀를 다그치기 시작했고, 시모는 그 모습을 보더니 바로 뒷목을 잡고 쓰러지더라고요. 그러자 시부는 밖으로 나가 여기 사람이 쓰러졌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 와중에도 아랑곳 없이 상간녀 쥐잡듯 잡으며 소리치는 할아버지. 병원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제가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된 일인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이혼을 진행하면서 바로 남편 상간녀 뒷조사에 돌입했어요. 물론 남편이 선천적 무정자증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남편과 시부모에게 강력한 한 방을 날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는 좀 더 철저한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여자 뱃속의 아이가 남편의 아이일 리가 없으니 분명 다른 남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전 그걸 밝혀서 전 남편과 전 시모 보란듯이 폭로할 생각이었죠. 자신의 내연녀에게 내연남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전 남편과 전 시부모가 짓는 그 표정을 꼭 보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게 된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더군요. 전 남편 상간녀가 70대 노인의 상간녀이기도 했던 거냐고요? 양다리 상간녀, 그것도 충격적이긴 한데요. 그 여자는 현대판 씨바지였어요. 아들 낳고 싶어 죽지도 못한다는 70대 노인의 아이를 낳아주고 돈을 받기로 계약하고 임신을 한 거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혀서 그런 일들이 덜어 일어나고 있다고 뉴스 같은 데서나 봤지 실제로 이렇게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실제로 보니 더 어이없던데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돈 받고 계약해서 한 임신이었고 그 아이를 잘 길러 낳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제 전남편한테 작업치고 있었던 거잖아요. 물론 작업은 제 전남편이 먼저 걸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고요. 어쨌거나 둘이 그런 사이가 되고 보니 시부모가 손주 타령을 그렇게 한다는 걸 알게 됐을 테고, 그러면서 그 여자 머리가 팽글팽글 압력밥솥처럼 돌아가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임신을 했다고 하니 전 남편은 물론이고 손주 보고 싶어 목을 빼고 있는 전 시부모까지 반가워하며 바로 며느리 대접을 해줬으니 속으로 참 쉽다 싶었을 거예요. 아이 낳아주고 받는 돈이 생각만큼은 큰 돈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금액을 듣고 더 놀랐는데요. 그게 불법적인 일이기도 하고 사실 돈 받고 다른 사람 아이를 낳아주는 일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말 갈 때까지 간 상황인 건데 그런 절박한 사람들을 상대로는 그리 큰 돈을 주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자가 제 전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걸 떠나서 그것과는 별개로 그 사실은 좀 씁쓸했죠. 그 노인도 그래요. 오죽하면 돈을 주고서라도 아들을 하나 얻고 싶어서 그러셨겠어요. 물론 불법적인 일을 한 것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심정도 쉽지 않았을 거라 짐작만 할 뿐이에요. 절박한 심정으로 그런 짓까지 벌여 아들을 갖게 됐는데
그 여자 변심으로 계약금으로 준 돈도 떼이고 그 여자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찾아가 자초지종을 다 말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당장 그 여자 잡으러 가자고 하시는데 제가 출산일까지는 기다리자고 설득을 해서 이날까지 온 거예요. 어쨌거나 그 여자 뱃속의 아이는 그 할아버지 자식이 맞으니까 그분도 자기 자식이 무사히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셨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함께 병원으로 갔던 겁니다. 한바탕 큰 소동이 지나가고 시모도 정신을 차리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제게 남아있는 마지막 한 발을 장전하고 제대로 쐈어요. 결과는 볼 것도 없이 명중이었죠. 이제 정신이 좀 드시나요? 그런데 아셔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검사만 받아놓고 결과는 궁금해하지도 않던데 저한테 문제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셨던 거겠죠? 너도 마찬가지로 그랬겠지? 그런데 이걸 봐. 이게 그 결과지야. 똑똑히 보라고. 너 무정자증이래. 뭐라고? 무정자증? 내가? 이게 어디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난리야? 못 믿겠어? 믿고 싶지 않겠지. 아니, 믿어지지 않기도 하겠다. 잘 봐. 이게 그 결과지야. 넌 무정자증. 그것도 선천적 무정자증이야.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너는 지금이나 20살 때나 호구당한 거란 거지. 알겠니? 제가 남편 얼굴에 검사 결과지를 집어던지며 속 시원히 비아냥거려줬더니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선 바닥에 떨어진 결과지를 주섬주섬 주워서 덜덜 떨면서 읽던데 아마 글자들이 다 아득해서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남편의 그 꼴을 보더니 시부가 결과지를 낚아채듯 가져갔으니 눈이 침침하긴 마찬가지 돋보기 꺼내오라며 소리 지르고 시모는 그럴 리가 없다며 길길이 날뛰고 아유 정말 정신없었어요. 20살 때도 전적이 있고 지금도 내연녀가 네 아이 임신한 줄 알고 있었으니 당당하게 검사받자고 했겠지만 똑똑히 봐. 아무 문제 없는 건 나. 문제는 너한테 있었어. 이제 나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지만 검사를 다시 해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정말이야? 내가 무정자. 그러니까 내가 애를 못 낳는 거래? 그런 거래? 만에 하나라도 가능성이 없는 거래? 아직도 이해가 안 되니?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야? 그래도 어떡해. 그게 진실인걸.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안 돼, 아니라고. 야, 내 인연. 넌 어디서 굴러먹던 년이 다른 남자 애베고 내 아들한테 접근해서 네 년한테 우리가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만데 그걸 다 받아먹고 있었어. 그 돈부터 다 뱉어내라, 이년아. 이 천하의 몹쓸 년. 아니, 그 돈 제가 달라고 했나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이것저것 다 해줘놓고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뭐야? 이게 진짜 말이면 다야? 너 처음부터 이러려고 작정하고 나한테 접근한 거지? 이거 완전 꽃뱀. 아니 쓰레기 아니야? 전 시부모는 그 여자가 애를 낳기도 전에 이미 뭘 많이 해준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 당장 그 돈부터 내놓으라고 아주 발악을 했고 돈 소리가 나오니 할아버지를 보고 벌벌 떨며 얼어있던 상간녀도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악을 쓰며 대들고 그 꼴을 보더니 전 남편도 눈 돌아가서 막말하고 그 할아버지도 가만히 계실 리가 없고 모두가 다 같이 소리를 질러대는 통에 병원 보안팀에서까지 나올 정도로 2차 대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전 남편과 전 시부모가 그 여자에게 떼인 돈을 고소해서 찾든 말든 전 관심도 없었고 제가 하려던 복수는 돈으로 하려는 복수가 아니었으니까 이미 충분히 복수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소동을 뒤로하고 유유히 승자의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그 할아버지와 전 남편 상간녀가 벌인 불법적인 거래는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누구도 고발한 사람이 없다면 그냥 그렇게 묻힐 것이고 전 남편이나 전 시부모가 억하심정 갖고 고소하면 조사받고 처벌받게 될 테고요. 하여간 그 할아버지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아이만큼은 자기가 키울 거라고 하셨으니 어린 생명 딱하게 생각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금 외에 잔금은 한 푼도 안 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물고 늘어지면 처벌을 받더라도 자기가 먼저 경찰에 신고해서 그 여자가 잠수 타고 사기치려고 한 것까지 다 문제 삼겠다고 열을 올리셨어요.
뭐가 됐든 그분도 그분 일도 잘 해결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아들을 낳고 싶은 건가?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놈의 핏줄이 뭔지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무겁긴 했어요. 그분만 해도 연세가 있으시니 여전히 그런 생각에 갇혀 계시는구나 안타깝기도 했고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거기에 갇혀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낭비하고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안타깝다고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아들나 대를 이어야 한다고 며느리에게 온갖 압박, 모욕까지 서슴지 않던 전 시부모. 그 나이에도 아들 낳고 싶다며 불법까지 저지르며 전 남편 상간녀를 고용했던 70대 할아버지. 딸이 자식을 못 낳아 소방 맞은 거라며 체념하시던 친정 부모님까지. 저는 그런 일들을 겪으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죠. 아들은 있어야지. 대가 끊기면 안 된다. 핏줄이란 중요한 거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라는 듯이 테이프를 틀어놓은 것처럼 반복되는 그런 말들이 저는 그리 공감되지 않았어요. 왜 오빠들만? 나는? 그런 의문만이 문득문득 생기게 했을 뿐 그런 말들은 제게 진리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종가 친척집 막내딸로 태어나 유교적 사고방식을 강요당하며 살았던 어린 시절이 갑갑하긴 했으나 제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싫어서 전통적 유교관에 무조건적인 반기를 들진 않았어요. 지금도 전통적 유교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아들에 집착해야 하는지 여러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들이라는 존재가 대체 무엇이길래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요? 요즘은 정말 안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아들 하는 집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종가 옆에서 자라면서 저는 늘 가문의 이름을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 있었잖아요. 집안 어르신들이 모이기만 하시면 가문, 명예 그런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가문이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제사상 앞에 숙연히 머리를 조아렸고 그런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언제나 장손이었어요. 그러니 종가가 제사를 주관하고 가문의 중심축이 되는 거죠. 저는 아들 중심의 그런 문화가 싫었고 항상 뒤로 물러나 있어야 하는 게 기분이 나빴는데 종가의 오빠나 저희 오빠들을 보면 장손 아들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집안의 기대를 짊어지는 것, 항상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기보단 가문을 위해, 부모를 위해 살기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감정이나 개성을 드러낼 수도 없고 늘 의연하고 강해야 했어요. 특히 종가의 오빠는 어른들도 그 오빠를 대할 땐 존중과 기대를 함께 드러내셨는데 그것도 참 얼마나 큰 부담이었을까 싶어요. 아들이 없는 집안은 불완전한가요? 마치 집안의 존속 여부가 단 한 명의 아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가족이라는 것, 혈연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 그러니까 그 성씨를 이어가는 것만으로 성립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들이 대를 잇고 가문을 유지하는 존재라는데 저는 묻고 싶네요. 그렇게 이어진다는 그 대라는 건 대체 무엇인가요? 단순히 성씨가 바뀌지 않고 유지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가문이 지켜온 가치와 정신이 전해지는 걸 말하는 걸까요? 가문을 잇는다는 것이 단지 한 사람의 장손에 의해 결정되는 거라면 그건 결국 껍데기에 불과한 거 아닐까요?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혈연도 전통도 때로는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가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과 정신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전 시모가 저를 찾아온 거 있죠? 듣자 하니 전 남편은 상간녀한테 뒤통수를 3개 맞은 충격으로 사표를 쓰고 중앙아시아 어디로 여행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어 수업을 같이 들었던 사람들 중 몇몇이랑은 꾸준히 관계를 이어오고 있어서 전 남편과 겹지인이 있으니 그런 얘기도 들리는 거죠 뭐. 그러려니 했는데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또 바로 전 시모가 찾아온 거예요. 누가 반가워한다고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잘 지냈니? 얼굴도 좋아 보이는구나. 네, 뭐 잘 지내죠. 제가 못 지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
그런데 말이다. 너 혹시 혁진이랑 연락하니? 걔 여행 가기 전에 너한테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더냔 말이야. 아니요. 연락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연락을 왜 해요? 할 일도 없고요. 아유, 예, 내가 아주 속이 상해서 혁진이가 글쎄 무슨 파키스탄? 혼자라나? 뭐 그런 데 가서 한참 있고 싶다고 편지를 써놓고 가버렸잖니. 나는 이름도 처음 듣는 곳인데 찾아보니 무슨 은둔자 A여인지라나. 아니 그런 데를 왜 가냔 말이야. 혁진이 그러다 아예 한국으로 안 돌아오는 건 아니겠지? 거기 이상한 곳도 아니고 여행하러 많이 가는 곳이에요. 공기 좋은 그런 데 가서 정신 좀 차리고 싶은 모양이죠, 뭐.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들어야 해요? 전 알고 싶지도 않고요. 드릴 말씀도 없어요. 연락한 적 없으니까 된 거 아닌가요? 그러지 말고 네가 혁진이한테 연락 한번 해봐주면 안 되겠니? 내가 보낸 메시지는 아예 읽지도 않는 것 같아. 그래도 네가 아니요. 기가 막혀서 제가 연락을 왜 해요? 제가 그런 거 보낸다고 도움이 되지도 않겠지만 그런 일을 하고 싶지도 않네요. 아니야. 네가 분명 큰 도움이 될 거다. 혁진이 걔가 그래도 너한테 마음이 깊었어. 그건 내가 알아. 너한테 미안한 마음도 클 텐데 미안해서 염치가 없어서 지가 연락을 먼저 하진 못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한번 슬쩍 연락을.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제가 왜 하냐고요. 전 연락할 일이 없다니까요.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좀 도와다오. 응? 혁진이 저러고 다니다가 무슨 사고로도 나는 건 아닌지 내가 아주 밤에 잠을 못 자. 그렇게 걱정되면 직접 찾으러 가시던지 그럴 일이지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저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큰 걸 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일단 연락이라도 한번 해봐주면 안 되겠니? 잘 지내는지. 그런 거 있잖아. 슬쩍 안부 물어보는 그런 거 말이야. 아, 정말 말이 안 통하는 분이시네. 글쎄 뭐가 됐든 그런 걸 할 일이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갑자기 찾아오셔서 어쩔 수 없이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는 아무리 이렇게 찾아오셔도 안 나올 거니까 괜한 헛수고하지 마세요. 정말 어이없지 않나요? 그 와중에 자기 아들 걱정된다고 저를 이용할 생각을 하다니 말이에요. 참 대단한 아들 사랑이다 하며 학을 뗐습니다. 당장은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것도 특별한 건 없고요. 그저 제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고 상식적인 것들을 지키며 살고 싶어요.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아니고 아들 타령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 저 자신이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 일을 다신 하지 않을 거라는 그 교훈 하나는 얻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직도 이런 집이 있나 싶은 생각으로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이나 시부모 입장으로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거란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분들을 비난하려는 건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요. 아들이 귀한 만큼 딸이나 며느리, 손녀들도 귀하다는 걸 잊지 말아주셨으면 한다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어요. 제 이야기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 나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기며 오늘 하루도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